예, 소개받은 한국국학진흥원 김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청주는 굉장히 예전부터 조선 시대부터 인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선의 학문을 대표하는 송자 우암생을 비롯해서 그 문화의 사계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셨던 곳입니다. 이런 유서 깊은 곳에 와서 제가 이러한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스님과 벽총명생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재직하고 있는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은 민간에 소장된 기록 자료들을 모아서 연구하고 전시하고 홍보하고 보급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2020년 10월 현재 민간에서 소장된 약 55만 점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약 한 1800점 이상의 보물 자료들과 국보가 한 점이고 또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유교 책판 64,226장을 등재한 곳입니다. 그리고 만인소 또 그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으로 현판 550장, 만인소와 같은 그런 자료들을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으로 등재한 곳입니다. 1년에 약 한 50권의 단행본이 출간되고 있으며 학술지도 등재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서두가 길었고요. 제가 거기에 재직하면서 2018년 1월에 저는 그 소장 자료의 관리를 책임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혹시 세상을 좀 놀라게 해줄 만한 그런 자료가 없을까 하고 자료를 뒤졌는데 그때 저희들 안동사회라는 것이요. 안동하면 제일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죠? 혹시 양반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거기는 아직도 조선시대 18세기, 17세기 그 이후로 퇴계선생 이후로 아직도 600여 년 세월 동안 그 문중과 종손, 종부라는 이야기들을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고향이 안동이 아니고요. 가까운 안동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합니다만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안동에서는 포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가 출신의 객것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하대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한 2002년부터 몸을 담았으니까 한 18년 해서 한 19년 재직을 했죠. 제가 처음 들어갔었을 때는 거기에 소장 자료 이제 막 모으기 시작했던 때고요. 그때 직원들이 저 포함해서 24명이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의 숫자가 200명이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2018년 1월에 제가 2015년, 16년 그때 오늘 소개하게 될 벽초 홍명희 선생이 그 풍산 김씨 오미동에 있는 그 김지석 의사에게 보낼 그 자료 편지 4점, 그러니까 7장인데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왜 이거를 50만 점 자료 가운데 이걸 발굴했었는가 하는 그 계기는요. 제가 2015년인가 16년에 한번 그 풍산 김씨 오미동에 이 집안의 문중유물 특별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한 2,000점 이상을 기탁한 문중에서는 특별히 따로 도록을 발간해주고 또 그 집안의 자료들로 전시회를 꾸며줍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안동에 지금 독립운동가로 포상을 받은 분들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고요. 독립운동가들이 한 1000여 명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면 큰 오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풍산 김씨,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이 집안에서는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벽초 선생과 노선을 같이 했던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 비서였던 이 김재봉 선생 역시 이 오늘 소개하게 될 추강 김지섭 선생과 일가가 되는 그런 분이셨고, 이 추강 김지섭 선생 댁에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김순흠이라는 분이 아까 이러한 홍범식 선생과 마찬가지로 자정순국을 하신 분이고, 또 뒤에 이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이 집안에서 독립운동가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그 말 앞동산에다가 그 풍산 김씨 광복운동 기념 사업회라는 걸 조직하고 거기서 공원을 만들어서 이 집안의 독립운동가들을 전부 거기 열거를 하고 추모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우연히 이 세상에 알릴 만한 자료가 없을까 하고 이제 그 문서를 찾아가던 중에 우연하게 벽초 선생이 추강 선생에게 보낸 그런 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만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편지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도 그냥 한문이 아니고 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해독을 하기가 어려운 자료입니다. 근데 제가 나이 2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속칭 지곡서당이라고 하는 그 청명 임창순 선생님이 설립하셨던 태동고전연구소에 입소를 해서 한 3년간 사서삼경을 외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 20살이 넘어서 26살 되어서 사서삼경을 외긴 다 외웠는데, 그 사서삼경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들었던 외웠던 그 문구들도 이게 정말 어디에 나오는지 출전도 아리삼삼하고, 정말 그런 것들은 다 옛날 지나간 과거의 흔적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곡서당에 살면서 청명선생으로부터 초서 수업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충북대학에 계시는 박걸순 선생님과 독립기념관에 한 15년 동안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초서 과정을 이제 학생들을 뽑아서 무료로 초서를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을 봤는데 또 이렇게 너무 운이 좋게도 덜커덕 이렇게 발탁이 돼서 일주일에 그때 독립기념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합격 증서를 받고 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독립기념관 관장님이 서울대학 교수를 하셨던 연암 최익현 선생의 현손 되시는 지금 그분 전화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최창규 관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3일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했더니 최 관장님께서 당연히 갔다 와야지. 가서 공부를 해야지. 개인의 발전이 곧 국가 직장 조직의 발전이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특별히 승인해 줄 테니까 다녀와라. 라고 해서 1년에 일주일에 그때 닷새 근무를 했습니다만 6일 근무했군요. 토요일도 오전에 근무를 했으니까요. 일주일에 사흘을 과천을 드나들면서 초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94년도에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한문하고 이렇게 제가 또 그 석박사 과정을 할 때 근현대사를 하다 보니까 한문 자료를 읽을 일이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못 했었는데
이제 제 나이가 벌써 한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년을 하고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스타디 그룹을 조직해서 제가 이제 후배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초간을 읽는, 초서 관찰을 읽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퇴근 이후에 시내 이제 방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 모여서 이제 그 글 공부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18년인가요? 책을 2권 냈습니다. 필적 유희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단한 명현들의 그런 관찰들을 모아뒀던 걸 전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그렇게 출간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초서를 잘은 보지 못하지만 조금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가는 도중에 이게 벽초 선생이 추강 김지석 선생이 다 아시다시피 일본 천황에 살고 있는 이중교의 폭탄을 투척했던 그분입니다. 그분하고 이러한 홍범식 선생님이 또 막연하 이러한 홍범식 선생이 금산 군수에 있을 때 이 추강 김지석 선생이 그 재판소에 통역관 겸 서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러한 선생의 유서를 벽초 선생에 전달한 그 역할을 추강 선생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내막들이 이 편지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 내통인데요. 그 내용들이 어떨까,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데 이 편지에 대단하고 아주 독립운동사에 특기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벽초 선생이 추강 선생보다 나이가 2-3살 어려요. 그래서 추강 선생을 깍듯하게 형으로 대접하면서 그 편지서에는 아주 절절한 깊은 신뢰와 애정들이 묻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전혀 안 움직이네. 예. 이게 참 구성은요, 이 머리말하고 홍범식 선생의 선정과 자정 순국의 과정, 그리고 추강 김지석은 어떤 사람인가, 그 집안의 내력도 좀 소개해 올리고요. 사장이 이제 홍벽초 선생이 추강 선생이 보냈던 편지의 내용들에 그 파초한 내용들은 자료집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초한 내용들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번역본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맺는 글을 실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근현대사를 전공했지만 이러한 선생님과 벽초 선생에 대해서 깊이 천착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걸순 선생이 작년에 여기서 발표했던 그 논문들을 참조하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참조해서 꾸렸습니다. 먼저 이러한 선생은, 홍범식 선생은 이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조부께서도 조부께서는 아들과 손자와는 좀 결을 달리하는 그런 길을 걸었는데,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범식 선생과 벽초 선생은 역사에, 청사에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10년 8월 29일 국권상실 이후에 금산군수를 지내셨던 이런 선생은 객사후원에서 자정순국을 하셨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도종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벽초 선생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나서 그분의 유언과 그분의 그 행적들이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길로 나섰으며 또 많은 분들이 잇따라 자기를 하고 또 의병들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선생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위당 정인보 선생이 그 저술에서 담원 국학상고라는 곳에서 자세하게 평가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인보 선생과 벽초 선생은 또 가장 친한 절친 사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당 선생께서 이러한 선생을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면 성품이 인자여 모든 사람들을 어미가 자식을 어루만지듯 하였으나 의롭지 못한 사람은 용납하지 않았고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독실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겨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죽도록 애통하였고 사모함이 처음과 끝이 같았다고 한다. 형제간에 우애 있고 일가부치를 구일하던 일은 자질구레한 일에서 자세하게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요 부분은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 벽초 선생이 추강 선생에게 보냈던 간차를 발견하게 된 그 경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추강 선생은 이러한 선생이 당시 그 금산 군수로 계실 때 금산 재판소 통역 겸 서기로 있었던 이 추강 선생에게 본인의 유서가 담긴 상자를 건네주면서 이거를 내 집에 좀 전해달라 하니까 그 낌새가 너무 이상해서 추강 선생이 거기서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생이 그거 열지 말고 집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해서 그 군수님의 명의 지엄한지라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그 즉시 뜯어보니까 유서였습니다. 유서가 10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강에게 쓴 유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금산 관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이러한 선생님께서는 자정을 원하신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벽초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장례를 모시고 나서 이제 그 추강 선생에게 너무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오늘 소개하게 될 이 편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요 앞에 벽초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 있는데 이 자리가 제가 이 자리에서 벽초 스님의 행적에 대해서 다시 논한다는 것은 너무 외람될 것 같아서 벽초 스님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추강 선생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강 김지섭 선생은 1884년 7월 안동구 풍산면 오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요. 이 집안에 김대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김대현이라는 분이 아들이 전부 9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8형제가 있었는데 이 8형제가 모두 사마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전부 1차 고시에 전부 지금 말하면 예전에는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8명 가운데 5명이 대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초시에 합격한 사람은 연꽃에, 대과에 합격한 사람은 개수나무에 비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조께서 이 집안을 8년 5개 짐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8곳의 연꽃과 5나무의 개수나무가 피어난 아름다운 동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오미동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 이름을 오미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은 오미동입니다. 이게 넘어가기가 싫은가? 잘 안 움직이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이 집안의 풍산 김씨 집안, 근데 참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나오나 논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때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남녀의 결혼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른 아버지가 만나서 내 딸, 자네 아들인데 시집 보낼 테니까 우리 사돈 맺으세 하면 그렇게 결혼이 성립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이 성립되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집안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DNA가 다른지 이 안동에서 내노라 하는 집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거백으로 치는 것이 퇴계 선생 집안인 진성이 씨를 제일 첫 번째로 꼽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풍산유 씨가 낳았네, 어성김 씨가 낳았네, 그래서 이것이 한 300년 동안 계속 시비가 이어져 나려고 광산김 씨, 영천이 씨, 안동권 씨, 풍산김 씨, 그런 아주 많은 성씨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국학진흥에서 가장 첫 번째 고객이 문중에서 맡긴 그분들의 소중한 자료들을 이제 연구하고 전시하고 또 이제 그 책을 내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인데, 주요 임무인데, 그 집안에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만약에 지금도 아직도 그 안동사회에서는 적서에 대한 서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상당히 또 그 집안에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가계가 있습니다. 몇 대조, 몇 대조, 몇 대조. 근데 그 가계에서 그 표기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그 성토와 그런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세계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그릴 때는 사중에 문중 의뢰를 합니다. 요거 당신네 집안의 문중의 세계도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지, 문중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걸 좀 확정 지어달라. 하여튼 지금도 아직 그런 유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풍산김씨 오미동에 있는 이 추강선생 댁을 살펴보면요, 이제 김순음이라는 분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제 23일 만에 단식에 들어가서 자정수행국을 하셨고, 요번에 그 형님뻘 되는 김응섭 선생은 1911년부터 5월까지 대구 평양 지방법원 판검사를 역임하고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약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응섭 선생이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친척 동생이었던 추강생은 그 형의 그런 뒷모습을 보고 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원래 이 추강 선생은 상주에 있는 공립보통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사법고시가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고등문과 시험인가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변호사를 하는 형을 도와서 주변에서 이제 재판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지금 말하면 뭐지요? 법무사 같은 시험을 봐서 재판소에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안의 형을 본받아서 이제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집안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1925년 조선공산당 초대 책임 비서를 역임했던 김재봉 생 또한 이 집안 출신이었고, 여기서 한 20리 좀 될까요? 거기에 안동 가일권 씨라는 그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 이제 그 조선공산당 2대 책임 비서였던 권오솔 선생은 이 김재범 선생과 같은 고향에 살았던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책임을 이제 검거가 되면서 몰래 그 바톤을 권오솔 선생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김만수라는 분은 1919년에 서로군정서에 가담해서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또 일본 그 군경과 그
총격전이 벌어져서 끝내 그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장렬하게 현장에서 순국하는 그런 이 집안의 내력이 굉장히 좀 피가 뜨거운 그런 독립운동가 집안이었습니다. 예, 이제 어떤 편지를 벽토 선생이 추강 선생에 보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10년 8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일환 선생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한 열흘 지났겠죠. 이게 8월 5일인데 이게 음력으로 8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8일 정도가 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드립니다. 근래에 건강하신지요? 매우 궁금합니다. 상주인 저는 특별히 보살펴 주신 은혜를 입어 관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렀으나 사무친 아픔이 더욱 새롭습니다. 오직 다행스러운 것은 조부모님께서 그런 대로 여전하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혼미해서 두서를 갖추지 못합니다. 삼가 소의 예를 올립니다. 여기서 요걸 조금 키울 수는 없나요? 일단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그 소라는 부분은요, 예전에 편지를 간찰해도요, 특별히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한 5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초등학교나 어렸을 때 편지 쓰는 법에 대해서 다들 배우셨어요. 처음에 두서라 그래서 이제 계절 인사를 씁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진달래가 만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당신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습니다. 계절 인사, 상대방의 안부. 그 다음에 저는 요즘 그럭저럭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은 다름 아니오라 해서 이제 본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말 및 결인사를 할까요? 끝자락에는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 짓는 그런 마무리 인사를 올립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가 그렇게 편지는 간찰들은 대부분 그 5부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편지는 좀 예외입니다. 왜 이런 편지는 좀 예외인가 하니까 여기에 아마도 죄제라는 말이 있어요. 죄합을 할 때 그 죄가 아우제자인데 요거는 아버님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소문을 할 때 그 소자인데요. 이것은 상주가 다른 제3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요 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한문 편지 간찰의 투식어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문 편지 간찰에는 정해진 그런 것들이 형식들이 이제 투식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이제 계절 인사와 그런 것들이 빠졌는가 하면 이것은 상주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보낼 때는 그런 조금 이렇게 격을 차리는 그 계절 인사라든가 그런 문구들은 조금 미사역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고, 이거 좀. 예. 두 번째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 편지가 8월 달에서부터 11월 달, 8, 9, 10, 한 넉 달 사이에 매달 한 차례씩 가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 편지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 발견된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 안동이라는 이 풍산 김씨 오미동하고 괴산은 벽토 선생님 계시던 괴산은 거기서 이화령을 넘으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6일, 양력 10월 18일에 두 번째 보낸 편지는 이렇게 길 위에서 곡하고 헤어진 작별은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상주가 길에서 친구나 지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은 길 위에서 만났었더라도 반드시 두 사람이 그 처음 만나는 그 상대가 상주에게 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곡을 합니다. 지금도 안동에서는 그분의 상주를 만나게 되면 먼저 조문을 합니다. 그 병원에 가서 조문을 못했을 때는 참 아주 미안하다고 그런 안부를 전하면서 이제 그 사연을 밝히고 이제 먼저 곡은 지금은 곡은 안 하지만 그런 인사를 꼭 합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곡하고 헤어졌다라는 말은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3년 안에 지인을 그 바깥에서 만나면 길에서 만나도 이제 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늘한 가을에 관직에 계신 형께 건강하시기를 우러러 빌고 또 빕니다. 상주인전은 모진 목숨을 구차하게 지탱하고 있으나 조부모께서 늘 많이 불편하시니 허다한 어려움은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러한 생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직도 양친 부모께서 세상에 생존해 계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서를 들고 다녀오느라 정신이 나가니 일이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우리 형께서는 뒷일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인 저 또한 사람들의 인성이 있는 만큼 형의 깊은 은혜를 잘 압니다. 형도 나를 범상히 대하지 말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면 만나는 일이 조금 늦어진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정신이 혼미하여 두서를 갖추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벽초생의 아버님 상을 당하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긴 글들을 살펴보면 이대로 꼭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면서 독립운동을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 데 헌신하라 라는 그런 유서를 남기셨고 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서니까 남은 그 가족들도 자신이 챙겨야 돼요. 그래서 차마 그런 자진을 하지 못하고 이제 유랑을 떠납니다. 세상을 유랑을 떠나게 되는데 중국도 다녀오고 일본도 다녀오고 많은 이렇게 범민과 고뇌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많은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멀쩡하시던 아버지가 혼자서 이 세상을 세상을 혼자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추신인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박 판사는 그간 이미 판사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합니까? 유족이 돈을 받아야 하므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산중 주사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그 추강 선생과 벽초 선생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어떤 내막인지 자세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 장 더 있나요? 그 다음에 양력 11월 8일 세 번째 본인 편지입니다. 머리를 조아려 말씀드립니다. 길은 멀고 그리움은 깊어
우러르는 마음 때때로 간절합니다. 10월 날씨에 상중의 건강은 어떠하신지 우르르 기원하는 마음 멀리서 실로 길었습니다. 상주인 저는 모진 목숨을 구차하게 부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선인께서 갚지 못한 부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66원인데 이번에 형께 올려보내니 각인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별지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나누어 드리고자 하였으나 집안일이 너무 바빠서 뜻을 이루기 어려워 부득이 우리 형께 수고를 끼칩니다. 세세히 양해하신 뒤에 저를 위하여 수고를 분담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나머지 할 말은 갖추어 쓰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생님께서 살아생전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좀 빌렸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뒤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제 요건 11월 22일 이제 그 홍벽철 선생이 김지섭 선생님께 보낸 간찰. 요거는 이제 한 통인데 11월 22일입니다. 근데 요 23일이라고 쓴 거는 제가 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없어 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편지가 3장인데 이 녀석이 잘 모르면서 11월 22일자 편지를 이게 당연히 23일이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거는 추신입니다. 23일 요 밑에 거는. 자, 그 다음에 요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지의 투식적인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내주신 답장은 아직도 지극히 감사합니다. 이후 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 여행 중에 상주의 건강은 어떠하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상주인 저는 모진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추강 선생도 상주고 벽초 선생도 상주입니다. 여기 요 무렵에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추강 선생도 집안에서 상을 당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주가 상주입니다. 상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편지를 간찰을 읽다 보니요. 생로병사에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일이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편지의 내용들이 주로 이 추위와 날씨 그리고 건강에 관한 것들, 죽음에 관한 것들, 누가 죽었다는데 애통하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인 저는 모진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도 따라 죽고 싶었다.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채를 갚을 때 형을 많이 번거롭게 하여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또 정, 김, 양 씨는 이자를 선뜻 돌려보내 거절하니 바라지 않은 고마움이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좀 눈이 시원찮아서 그런데 예. 이게 뭐냐니까 아까 부채를 266원인가 그랬는데 실제로 이 부채가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부채를 갚으려고 돈을 그 부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선생이 그 메모를 남겨놨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자를 쳐서 줬더니 이자를 선뜻 받지 않고 되돌려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주인 저는 평소 경험이 천박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인심이 험악하다고 탄식하였지만 어려움을 겪은 일로 내심 많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자를 쳐서 빚을 갚았는데 그 자리에서 빚을 받는 분이 내가 이분에게 이러한 선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을 처지는 아니다. 그 자리에서 원금만 받고 이자는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건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벽초 스님께서 세상의 인심이 굉장히 참 절박하고 야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겪고 나니까 상당히 참 세상은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유족 위로금은 경황이 없던 차에 아무 생각이 없었고 또 그 실제 액수를 묻지 않은 채 가볍게 임한 결과 이제 한번 살펴보니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7원 14전은 형이 공문을 들고 갈 때 납부해 주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갖추지 못하고 올립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 이런 부분이 있죠.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세. 요거는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제 그 순양이 급한 말 울타리를 들이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 뿔이 울타리에 낀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형세가 악화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기 흉인지 길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편지에서 이야기할 것은 벽조 선생이 그 추강 선생에게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형에게 이제 형이 먼저 변제를 해주면 나중에 그것을 내가 처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의 고향을 방문하실 수 있을 것이니 저를 위해 편지를 쑥붙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추강 선생이 고향인 오미동으로 돌아갈 그런 때 벽조 선생의 편지를 쑥붙게 전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요 쑥붙께서는 안동, 오미동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을 하건대 풍산 홍씨 집안인 일환생의 댁과 아마 이 안동의 오미동의 풍산 김씨 집안에는 그런 혼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거는 여기서 직접 보온으로 보냈고 김주사 재훈 건은 이미 사람을 시켜 전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위임한 산중주사 건은 180원이라고 하였는데 만약 100원에 대한 금액은 186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00원을 제한 금액은 286원인데 100원을 제하면 186원이 됩니다. 이 돈을 미로 액수를 보충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액수가 만약 80원이 부족하다면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벽조 선생이 요때 당시에 돈 100원 정도를 추강 선생에게 대납을 부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당시에 100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1920년에 동아조선일보가 창간되는데 그때 당시에 동아조선일보 기자들 한 달 월급이 한 200원 됐다고 하니까 지금 그분들 월급 한 600만 원을 잡으면 한 300배 될까요?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될까요? 근데 단순 그 환산하면 요 정도고 실제 금액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편지의 한 통입니다. 나머지 여기 요 부분 날짜가 쓰인 가운데 부분 요 뒤에 부분은 아까 11월 23일이라고 표기했던 그런 추신 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 추강 김지섭 선생은 1924년 1월 5일에 이제 그 이중주 천황이 살고 있는 거기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그때 당시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1923년에 22년, 23년 그때 관동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또는 그런 아주 그 흉악한 소문을 내고 조선 사람들을 이제 많은 공터에 모이게 하고 그래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또 이렇게 이때 당시에 추강생은 의열단 멤버였습니다. 그때 이 의열단의 수장이 약산 김원봉 선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응징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강 선생이 자진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적지가 일왕이 살고 있던 그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 일본 제국의회였는데 이 추강 선생이 이제 그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신문을 사서 보니까 제국의회가 무기한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정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탄을 들고 와서 이걸 어디로 대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가 일본 그 궁궐, 천황이 살고 있는 그 궁궐로 향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추강 선생이 가지고 폭탄을 던졌는데 이 폭탄이 다 불발이었습니다. 3번을 던졌는데 그 3번 다 불발이었지만 이것은 그 불발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그때 당시 일본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현인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 명령은 천황으로부터 나가지만 천황은 정책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일본의 최고 심장부였던 그 천황을 우두머리였던 천황에게 폭탄을 던졌다는 이 메시지,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강 선생이 이 그 폭탄을 던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겠죠. 근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강 선생은 끝까지 당당한 입장을 취합니다. 나는 무죄가 아니면 사형이다. 나는 변호사를 되지 않겠다. 내가 폭탄을 던진 것은 조선 사람을 대표해서 일본의 천황을 응징한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일본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 만약에 내게 죄를 주려면 사형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옥중에서 또 집안의 형수인데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요. 참 이제 형수가 이렇게 편지를, 시동생인데 편지를 보내 면회를 가겠다 하니까 형수 보고 오지 마라. 그래. 왜? 말도 안 통하는데 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 그것도 내가 안 봐도 아는 사실인데 형수가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이미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아무런 미련과 후회도 없다. 그러니까 형수는 집안을 잘 보살펴 주기 바란다. 그런 그런 엽서들은 이제 그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제가 이 추강 선생의 그런 엽서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1928년 2월 20일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이제 이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니까 감옥에서 이제 그 추강 선생 집으로 전보를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보를 치고 동생이 시신을 수습하러 갑니다. 근데 부검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추강 선생 그 시신은 화장이 되어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 간tel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벽초생이 김지선에게 아주 고마움과 신뢰를 드리려고 두 사람은 방법은 다르지만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는 데서 굉장히 깊은 신뢰감과 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18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1945년 11월 김지섭의 고향 친구이자 사돈이었던 김시연 선생과 함께 벽초 선생이 공동 장례위원장이 되어서 이 추강 선생의 장례식을 사회장으로 치러줍니다. 왜 이런 사회장을 치러주냐니까 추강 선생의 그 시신이 돌아와서 그 선산에 그 뒷산에 묻히는데 그 추강 선생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독립운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지 모른다 해서 한밤중에 장례를 치르게 했는데 그 한밤중에 치르는 장례도 일본 경찰이 입혈했고 그 무덤도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장으로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초 선생이 그런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요 김시연 의사는 그 독립운동가의 한 분인데 여기 김지섭 선생의 여동생이 김시연의 동생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요 이웃마을 현해마을이라고 살았는데 김지섭 선생, 김시연 선생은 같은 이웃마을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두 분이 공동 장례위원장이 되어서 1945년 11월에 벽초 선생과 이 김시연 선생님이 두 분이 이제 그 추강 선생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지금도 다시 좀 그러진다만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현상을 느낍니다. 굉장히 참 우정도 우정이고, 얼마나 이때 당시에 두 분께서 깊은 신뢰와 우정과 그런 것들이 강하고 그것이 독립운동이라는 하나의 그 국가의 대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합치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로써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